M&A 같은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거 M&A 막 쉽게 막 할 수 있어요? 박 PD님, 얼마 전에 집 샀죠? 청약했죠? 네. 그 돈이 다 있어서 집을 샀어요? 돈이 한 푼도 없죠. 그쵸? 네. 그럼 뭘로 샀어요? 대출받아. 그거요. 기업도 내 돈 한 푼 없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 한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니까? 솔깃하죠? 솔깃하죠? 그런 경우 봤어요. 근데 그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근데 그 회사 땅 팔고 공장 집기 팔고 막 청산시켜버리면 한 60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차익이 100억이잖아. 근데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500억짜리 회사를 사는데 얼마가 들 것 같아? 경영권만 내가 취득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총 500억짜리 회사를 샀는데 예를 들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20%다. 그럼 100억만 가지고 100억 원어치의 지분만 확보를 하면 500억짜리 회사가 내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있는 돈을 빼갈 수도 있는 거고 강제적으로 청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자본 M&A.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집을 대출 받아서 사는 행위나 대출 받아서 기업을 사는 행위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 1년에 무자본 M&A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발점이 돼서 상장 폐지까지 이르는 기업들이 몇 개 될 것 같아. 1년에 최소 10개씩은 나와요. 코스닥에서만. 근데 이게 내 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 가끔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한 번씩 걸리고 막 상장 폐지돼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 뭐지 하는데 무자본 M&A 그 위험성을 되게 간과해. 오히려 무자본 M&A가 붙잖아? 그럼 주가가 막 몇 배 급등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오징어 잡이 배처럼 막 달려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이 환호를 해. 많은 사람이 돈도 벌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꼬라박는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 카톡 네. 푸사 알지? 푸사 카톡.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근데 어색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내 카톡 푸사에 네. 가족 사진이 없어. 옛날에는 애들 사진, 네. 가족 사진을 카톡 푸사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가족 사진을 카톡에서 다 내렸어. 네. 왜 그런지 알아? 그게 기업 사냥꾼들 내가 취재하면서부터였어. 저 사냥꾼이 뭐예요? 기업을 사냥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차 하면은 그냥 교도소 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거의 합법과 범법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무서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기업을 경영하려는 거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살리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뒤에 대부분은 이제 사채업자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왜 명동 사채업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자금들이 되게 많이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폭 자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뒤에 전력자들 뭐 그 뭐라 해야 되나 전과자들 전과자들도 많이 그 뒷 배경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무서워.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취재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특히 기업 사냥꾼이 연루된 기업만 코스닥에서 한 직접적으로 취재한 것만 4-5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취재를 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하면서 느꼈지. 카톡 부사 이거 가족 사진 해두면 안 되겠다. 실제로 근데 막 위협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놓고 위협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니까 그 세력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포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화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 화가.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공시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리고 네. 보도자료 낼 때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굉장히 신사적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자님 하면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뭐 소주 한 잔 하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런 용어 있어요. 주포라는 말은 그래 들어보지 않았나? 화가, 바지, 쩐주, 바람잡이, 기술자. 기술자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온 표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말을 뭐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촌스러워서 그런 말 잘 안 써. 근데 이제 주포는 총기획자, 그러니까 총괄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감독. 그리고 쩐주는 뭐겠어? 돈 되는. 그치. 실질적인 돈을 대는 사람이고, 대부분 이제 사채업자들이 많고, 좀 화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뭐 사실 그런 표현 잘 쓰지는 않는데, 화가는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야.
미리 우리의 차트는 이렇게 갈 거다. 우리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 그리고 언제 빠져나오자. 이런 거 이제 미리 설계하는 사람을 이제 화가라고 표현을 하고, 뭐 바지는 그냥 바지 사장. 근데 바지 사장이 뭐냐면 공시를 해야 되잖아. 공시할 때 이름 나오는 사람. 그리고 경영진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거기에 이름 걸고 올라가는 사람 바지라고 해. 근데 대부분 바지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고 다만 전력이 없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을 쓰지. 아니 뭐 증권사 출신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커리어가 좋은 사람들 쓸 수도 있고, 바람잡이 뭐 기술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바람잡이는 TV 나온 사람. TV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고, 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뭔가 좀 펌프질 해주는 사람을 바람잡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매매를 실행하는 사람, 사고팔고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취재한 케이스는 이거 증권사 뭐 지점에 있는 투자 상담사, 뭐 증권사 무슨 부장님, 이런 사람이 자기 고객 계좌 뭐 한 몇십 개 동원을 해갖고 매매를 좀 도와주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한두 직종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기술자들은. 모찌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모찌? 모찌는 이게 차명 계좌를 말해요. 차명 계좌. 그래서 차명 계좌 운영하는 거를 이제 뭐 모찌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쉘과 펄이 있어요. 쉘과 펄. 쉘은 껍데기라는 뜻이잖아. 펄은 진주라는 뜻이고, 쉘은 말 그대로 상장사, 껍데기. 예를 들어서 이 펄을 만약에 우회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 펄을 품어줄 껍데기 상장사. 그래서 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은 나중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랑 그 합병을 시켜가지고 뭐 우회 상장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상장사를 쉘이라고 하고, 펄은 뭐 비상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호재를 담은 뭐 핵심 호재 이런 걸 뭐 펄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게 무자본 M&A가 아까도 이제 아파트 살 때, 집을 뭐 청약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뭐 한 60%, 70%까지 일으켜서 내 돈 3억 가지고 한 7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나쁜 행위야, 좋은 행위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나 돈이 별로 없어. 근데 100억을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30억 가지고 70억을 대출 받아갖고 기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치 판단은 여기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모펀드들도 많이 하고, 이런 기업 사냥꾼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결과예요, 결과. 자,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까 내가 극단적으로 100만 원만 있어도 상장사를 인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그 회사 인수할 때 이제 계약을 하잖아. 주식 몇 주를 얼마를 인수한다. 최대주주 지분율, 뭐 예를 들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30%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10%밖에 안 되는 상장사도 많아. 그러면 시총이 500억이야. 그러면 50억 원어치만 떠오면,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은 그래. 떠온다고 해. 주식을 떠온다. 최대주주 지분 떠온다. 50억 원어치만 떠오면 내가 최대주주가 되는 거야. 50억만 있으면. 이해가요? 근데 50억이 다 없어도 돼. 예를 들어서 5억만 가지고 45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뭘 담보로 대출을 받겠어요? 주식. 그치. 어떤 주식? 그 회사 주식? 그 회사 주식이 아니라 내가 이 홍길동이라는 지분을 팔려고 하는 기존의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해서,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도 아직 내 앞으로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 내가 사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아직 내 주식은 아니지만 내 주식이 될 거라고 계약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무자본 M&A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LBO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인수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자본 M&A라는 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인수하는 걸. 그렇죠. 어차피 내게 될 거니까. 그거를 뭐 은행들은 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일부 저축은행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빌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주식담보대출, 그 M&A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던 저축은행이 있었어. 근데 한 3년 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전국의 기업 사냥꾼들이 다 그 저축은행으로 몰려가는 거야. 원래는 이런 그 M&A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는 그런 대출을 잘 안 해주니까 대부분 사채업자를 찾아갔거든.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M&A용으로 많이 돈을 빌려주는 쩐주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저축은행이 그 영업을 하는 거야. M&A용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기 사채보다 금리가 더 싸. 그러니까 다 이 저축은행으로 몰려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 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인수했잖아. 근데 그게 기업 사냥꾼이었던 거지. 그래서 뭐 회사 돈 빼가고 자산 빼가 횡령 매임 해갖고 회사가 막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얘네도 반대 매매를 맞아버리고 근데 반대 매매 나오는 이름은 저축은행 이름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년 전에 여의도 바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 그래가지고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이 저축은행을 콕 찍어가지고 바바바박 했지. 그래서 막 검사도 들어가고 해갖고 뭐 거기 최대주주는 지금도 뭐 재판받고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M&A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이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줄어들어서 위축돼 있어.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명동 사채시장으로 갔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사냥꾼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돈이야 어디서든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그냥 저축은행에서 빌렸느냐 사채 자금을 빌렸느냐 요 차이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업 사냥꾼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실제 쩐주는 저 뒤에 숨어 있다니까. 이름이 안 나와. 아무리 공시를 찾아봐도. 아까 바지 사장 얘기했잖아요. 공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을 떠가는 사람, 최대 주주가 될 사람, 이름이랑 최대 주주가 누군지랑 그 다음에 경영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이사 후보들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총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력자를 절대 넣지 않아. 전과자들을 넣지 않아.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누구나 검색해보면 그래도 한국거래소는 그 블랙리스트가 있어. 검색해보면 다 나와.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검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데랑 정보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도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정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누가 있네? 뭐 홍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런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자기네 블랙리스트에 있다. 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옛날에 상폐시켰던 전력자잖아. 이렇게 해서 막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을 공시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지를 쓰지는 않지. 그러니까 바지는 항상 깨끗한 사람을 써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뭐 사실 전문 경영인하고 바지 사장은 한 끗 차이잖아. 전문 경영이 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지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지분 공시가 나가버리는 거죠. 이 사람 돈이 아닌데. 뒤에 쩐주는 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실명은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진짜 쩐주는 이대호인데 앞에 있는 홍길동이가 최대 주주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시 위반이지.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근데 나중에 처벌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법원 가서 막 밝혀주고 같이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2019년에 썼던 기사예요. 이렇게 한국거래소랑 뭐 검찰, 뭐 유관기관 다 모여가지고 합동 워크숍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야. 이때 실제로 기업 사냥꾼을 했던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강의를 해서 듣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무자본 M&A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최근 5년간 3,700억 원에 이르렀다. 전력자가 또 재범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걸 왜 하겠어? 표면적으로 제일 좋은 무자본 M&A는 회사를 싼 값에 인수를 해서 비싼 값에 회사를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큰 그림으로 우선 그리는 무자본 M&A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들도 그렇게 하잖아. 바이아웃 펀드라고 해서 좀 부실한 기업을 인수를 해갖고 경영을 개선한 다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더 높은 가치로 파는 거.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기업 사냥꾼들은 명확해. 3년이 걸릴지 모르는,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얼마에 어떻게 엑시트할지도 모르는 그런 뭐 바이아웃 펀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자마자 돈 빼나갈 것부터 생각을 하고 당장 해먹을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뒤에 전력자나 사채업자, 쩐주들이 껴있는 기업 사냥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 법인카드 엄청 가져다 쓰고 좋은 차 회사 돈으로 막 굴리고 그리고 회사의 자산을 막 매각을 하고 그리고 외부 자산을 막 인수를 해, 양수를 해. 그대로 뭐겠어요? 회사 자산은 특정인한테 싸게 파는 거야.
회사 자산을 싸게 파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자기랑 같이 들어왔던 세력들한테 회사 자산을 싸게 팔아.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자산을 이렇게 비어있는 접시인데 이걸 더럽게 비싸게 사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를 한 50억에 사오는 거야. 그럼 45억 어디 가겠어? 회사 돈이 이 세력들한테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그거야 뭐 회계법인 써서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도 있고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 머리를 쓰자면은 다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회사 자금을 내보내는 거야. 회사 자금을.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500억 있는 회사다. 근데 한 1년 만에 회사 자산이 아마 100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얘네가 다 빼나간 거지. 뭐 해외로 빼돌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떤 회사한테 우리가 투자를 한다. 지분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해외 회사에다가 막 200억 지분 투자를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 지분 가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회사 자본을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당하는 회사 사장은 무슨 생각인 거지? 그냥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팔고 떠났잖아. 그냥 난 지분 그냥 나가서 해먹어. 그러니까 이런 이 거. 회사를 판 사람은 그냥 팔 때 자기 지분만큼의 돈만 잘 입금이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거기에 이제 내주잖아. 양도해 주잖아. 명의 개설을 해주잖아. 이거 이제 당신 주식이에요. 난 돈 받았어요. 끝. 그 사람은 이제 뭐 창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회사가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남아있는 뭐 종업원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기존 주주들은 같이 이제 막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한 사람들은 뭐 법인 자금 뭐 또 대여도 많이 해나가요. 회사 돈 대여. 그래서 회사 돈 빌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예를 들어 단기 자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 정도를 빌려. 그것다 막 주식 투자해. 이렇게도 하고. 이게 사실 기업 사냥꾼이 붙는 복합 기획형 M&A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이랑 같이 거의 연계가 돼요. 그래서 회사 자금을 대여를 해가지고 그걸로 모찌 계좌를 돌리는 경우도 있어. 주가 들어올리려고. 근데 요 이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우선 어떤 회사를 사야겠어요? 당장 망할 광주. 것 같은? 당장 망할 것 같은 회사를 왜 사? 아니야? 당장 망할 것 같은 회사에 빼나갈 게 뭐가 있겠어? 빼나갈 게 있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빼나갈 게 있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뭐 한 51%야. 못 사겠지. 비싸겠지. 근데 빼나갈 게 있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조금 적은 회사. 그래서 적은 돈으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를 사야겠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은퇴하고 싶어 해. 뭐 예를 들어 자녀한테 물려주고자 하는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 그냥 돈으로 주세요. 회사 말고. 나 저기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쥐색 잠바 입고 일하기 싫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 고민을 하는 거야.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서 저 사장님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저희가 이 회사 더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매물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나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회사, 큰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야 지금 이 회사 매물 나왔어. 아니면 야 저 내가 가봤는데 저 최대 주주가 지분 팔고 싶어 해. 빨리 우리가 저거 지분 떠가자 해. 그러면 바로 회사 하나를 등기를 합니다. 뭐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까. 회사 하나 설립하기 쉽거든요. 서류상으로. 그럼 어디 뭐 그냥 오피스텔이나 어디 막 이 주소 하나 해갖고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를 가지고 자본금은 100만 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이 회사가 최초에 계약금이라도 내야 되는 돈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대여를 해주는 거야, 대여. 뭐 한 사채업자 자금 빌려갖고 한 10억을 대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여금 가지고 계약금을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해놓고 빌린 돈으로 계약금 치르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잔금 치르면서 주식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로 사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M&A가 이루어진다. 어느 회사 매각한다 그러면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큰 회사가 인수한다. 좋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수해서 더 큰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그거는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M&A 된다 그러면 막 오르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슬슬 흘려. 야, 이 회사 이제 매각된다. M&A 된다. 그리고 뭘 흘리겠어? 좋은 재료 흘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이제 항암제 개발할 거야.
신약 개발할 거야. 아니면은 무슨 뭐 원전 사업에 진출을 할 거야. 아니면 자원 개발을 할 거야. 이거 그때 가장 핫한 테마. 뭐 NFT를 할 거야. 메타버스를 할 거야. 이거 흘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 막 기사 나오고 뉴스 나오고 막 보도자료 뿌리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자들은 그거 오면 그냥 써줘 다. 그러면 막 어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이미 모찌 계좌 같은 거 있죠. M&A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 사냥꾼들은 본인의 모찌 계좌는 기본이고 거의 뭐 사돈의 8천 거 아니면 이제 대여 계좌 여러 가지를 다 동원을 해서 쫙 깔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하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해서 들어가는 세력들은 돈이 여기 따로 있는 거고, 주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으로도 먹는 자금은 여기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빵으로 먹는 거야. 기업을 인수해서 돈을 빼나가면서 버는 거 하나랑 주가 시세 차익 가지고 뭐 한두 달 만에 막 10배 벌어버리는 이 돈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불타오르잖아. 그걸 다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기술자, 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조금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도와주기도 해요. 왜냐면 매매를 하려면 계좌가 많이 필요해. 돌리려면. 왜냐면 특정 계좌, 특정 IP, 이제 인터넷 주소, 그게 찍히면은 단번에 걸리거든. 근데 다양한 IP로, 다양한 계좌로 작업을 쳐야 돼. 그래야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증권사 지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쁜 마음 먹고 세력들을 결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좀 취재를 했었고,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가 한 200개가 돼. 그 200개로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런 경우도 있어. IP 추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기술자들이 알바생들을 쓰는 거야. 알바생들. 그래서 전국에 PC방에다 깔아놔. 그렇게 해서 계좌 알려주고 여기서 얼마치 어떻게 사고 팔면 된다라고 지령을 내려. 근데 그 지령을 내릴 때도 옛날에는 뭐 전화, 뭐 문자 이렇게 하자는데 이게 추적을 당할 수도 있어서 내가 취재한 케이스 때는 그랬어. 퀵 서비스를 보낸대. 그 PC방으로 퀵 서비스 뭐 서류 봉투를 보내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 알바생들은 자기는 얼굴도 본 적 없는, 통화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퀵 서비스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알바비 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을 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옛날에 제가 취재했던 케이스가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로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그 A 기업의 최대 주주 변경 그 뭐 계약 공시부터 그 회사가 뭘 하던 회사고 앞으로 어떻게 막 기사를 좀 썼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온 거야. 저 이대호 기자님이시죠? 어떤 기사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수한다는 누구누구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제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럼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자기가 이 그 기획형 M&A, 복합 기획형 M&A인데 기업 사냥꾼 주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몇 배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 해서 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때 지들이 기획했던 것만큼 주가가 못 올랐던 거야. 좀 떨어지기도 해. 그럼 이때 막 또 막 보도자료 내고 우리는 뭐 바이오를 하겠다, 뭐 중동으로 진출한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얘네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거야. 근데 거기가 삼성협력사였어. 근데 얘네들이 작업 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망해갈 회사가 아니라 빼나갈 게 있고 꽤 괜찮은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빼나갈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내가 얼마까지 이제 말미를 줬다. 언제까지 말미를 줬는데 이때까지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은 저희가 모아놓은 자료랑 해서 이 기자님한테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믿죠? 제가 그래서 막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주포랑 어느 증권사 지점장이랑 대화하는 모습이라 카페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서 그 지점에 있는 부지점장이었다. 부지점장 명함하고 몇 가지 이제 나를 이제 믿게 만들 수 있는 거 보내줬어. 그리고 나서 몇 월 며칠까지 자기가 돈을 못 받으면 이 기자님한테 나머지 자료도 보내드리겠다. 그 사람이 이미 검색을 해본 거야. 내가 기사 썼던 것들을. 그래서 기다렸지. 근데 나중에 연락이 두절됐어. 돈 받았나 봐. 소름. 받았나. 돈 받았나. 받았나 봐. 만약에 돈을 못 받았으면 이제 내가 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기사를 썼겠죠. 근데 내가 그때
어디까지 취재를 들어갔었냐면 바지 사장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공시에 나오는 이름이었어요. 네. 바지 사장. 진짜 힘없는 사람, 돈 없고 힘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던 기존의 기업 사냥꾼들한테 내 연락을 막 돌려봤지. 이 땡땡이라는 사람 아냐고.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딴 선수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또 딴 선수들한테 연락을 돌렸지. 이 땡땡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냐고.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형님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는데 어떤 사람이 연락을 줬어. 이 기자, 그 사람 뭔데? 걔 그지야. 걔 돈 하나도 없고 병신이야, 병신. 근데 딱 그게 바지 사장인 거야. 앞에 세워놓고 이름 석자 공시가 나가는 사람. 얘기했잖아. 바지 사장은 돈도 없고 저기 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설명을 해준 거야. 이 기자는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무슨 첨단 바이오 산업에 진출할 거다. 그래서 대기업 N사랑 같이 중동에 진출하기로 했다. 근데 마침 그 N사가 내가 그 앞에 한 1, 2년 전에 출입을 했던 회사야.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 전화를 했지. 혹시 이 코스닥 상장사 여기랑 여기 뭐 이제 뭐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네가 얘기해서 뭐 중동에 뭘 진출해서 무슨 바이오 사업을 할 거라고.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근데 그 양반이 알아봐 주더니 그런 거 전혀 없다는데. 그러니까 신사업 기획. 그럼 혹시 자회사 어딨냐? 말하니까 없대. 그 내가 이 양반한테 딱 전화를 했어. 제가 그 회사에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다는데요. 근데 그게 그 회사 아마 관계사일 거라고. 그래서 막 다른 회사 이름을 또 말해. 또 내가 알아봤지. 그럼 관계사 이런 데도 알아봐. 없대. 그러니까 뻥인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막 하고 있어. 그게 막 한쪽에서는 기사화가 되고 있어. 그리고 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막 취재를 하고 들어갔더니 그런 연락들이 온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그때 같이 주가가 올라가서 해피한 사람들도 있겠지. 불나방들. 근데 이게 어디에서 꺾이느냐? 이거는 다른 사례인데 자기네 그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거야. M&A가 진행된 회사야. 최대 주주가 변경된 회사에. 근데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한 달인가? 2달 지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화분 집기 집어 던지고 책상 들어엎고 의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조합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새끼가 먼저 엑시트를 했다. 누가 먼저 주식을 팔고 나갔다. 그래서 지금 주가 시세가 꺾였다. 내 돈 빨리 빼다오. 라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로도 많이 들어오지만 투자 조합으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랑 투자 조합이랑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투자 조합은 뭐냐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개돈 묻듯이 해서 조합이라는 걸 하나 설립을 법적으로 해가지고 공동의 명의로 회사를 인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주식이 지분이 하나로 이제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주식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이 밖에서 모찌로 굴리던 돈을 먼저 자기가 때려버린 거야, 위에서. 자기가 먼저 팔고 떠나려고.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됐네? 야, 저 새끼 얼마까지 같이 올린다고 했는데 저 새끼부터 팔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결국 이 회사까지 온 거야. 이 최대 주주 어디 갔냐? 그 밖에 저기 하던 애 잡아와라.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도 그게 알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범죄는 사실 내부자끼리 싸우다가 문제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화를 봐도. 근데 M&A도 마찬가지. 먼저 팔고 떠나려는 사람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1초라도 먼저 튀는 놈, 1초라도 먼저 팔고 튀는 놈. 그러면서 이 작전이 실패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자본 M&A, 기업 사냥꾼들이 붙는 무자본 M&A는 그 결론적으로는 2가지가 있어.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해서 그에 따른 대금을 다 납입을 하고 최대 주주가 되고 경영에 참여하는 거 하나. 일단 대금을 다 완납하는 케이스 하나. 대금도 완납하지 못하고 주가만 들어올리고 여기에서 그냥 치고 빠져버리는 경우 하나. 그러면 얘네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10억을 냈어. 근데 시세 차익으로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주식 인수하는 잔금 뭐 한 100억 안 치러도 되는 거야. 야, 됐어. 뭐하러 피곤하게 인수하냐? 우리 먹을 거 다 먹었어. 됐어, 나와. 그러면 얘는 그냥 공시 위반 정도? 요 정도만 하고 하나만 걸리고 얘네들은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금을 아예 미납해버리고 그냥 쳤다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대금까지 완납하고 최대 주주가 되고 경영까지 하러 들어가는 케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 자산을 이제 빼돌리는 거지.
회사 자산을 저가에 매각을 하고 저가의 자산을 고가에 인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흑자도산이란 말 들어봤죠? 흑자도산. 흑자도산. 그러니까 회사 흑자를 내고 있어.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을 하는 케이스. 그 빛을 못 갚아서? 왜냐면 계속 흑자를 내는데 한쪽에서 자산을 다 빼갔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공장을 돌려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극단적으로 얘네가 공장 집기류를 다 팔아버렸네? 이럴 수도 있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흑자도산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 경영진으로 들어온 놈들이 인감도장 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보증을 사고 다녔어. 인감도장을 막 찍고 다니면서 뭐 이상한 자산을 막 사들이고 있어. 근데 또 뭐 잔금은 못 치르고 있고. 이런 경우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맞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 여기도 기사에 있잖아요. 전력자가 또 재범을 한다. 전력자가 또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내가 옛날에 진짜 취재했던 케이스 중에 뭐냐면, M&A 바닥이 큰 손인 거야. 근데 한 번도 실명이 나간 적은 없어. 근데 진짜 큰 손이야. 근데 빵에 들어가셨어. 근데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큰 형님 출소일에 맞춰서 M&A도 또 기획을 해놓는 거야. 형님 나오시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뭐 의리파야. 참 그런 케이스도 이거 별일 다 있어. 근데 이제 요거 뭐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요령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